일단 정해진 거고 이제 18일 날 재판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연기, 중지 뭐 이런 거. 다 연기 중지 됐더라고요. 이제 입법과 뭐 행정과 사법까지 이제 전부 다.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 거면 나라가 이제? 총통. 주석. 주석? 위원장? 황제. 위원장.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살아남아야 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큰일 났네. 네. 사람이 목표라는 게 있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맞습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되는 거 말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뭐 어찌되었든 간에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뭘까, 이 사람은? 개헌? 아니 국민들한테 관심 없겠지. 뭐 개헌? 연임제. 그렇지.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럼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되잖아, 일단. 그때 3분의 2는 일단 안 되잖아, 지금. 3분의 2 이상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또 옆에서 쥐어짜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잖아. 네. 두 단계가 있긴 하죠. 근데 초반에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지지율이 높을 때. 어차피 뭐 1년 지나면 다 꼬꾸라지잖아, 밑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글쎄, 할 수 있을까? 그거 말고 생각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최대한 뭐 이렇게 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불법, 지금은 합법,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런 거잖아. 소급 적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양도세 취득세는 소급 적용 안 해주면서.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크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공약도 별로 없었잖아요, 솔직히. 뭐, 공약, 괜히 이렇게 많이 할수록 손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그 문 씨라는 사람이 있죠. 좀 문제적인 사람 좀 있잖아. 그 사람은 토론회 할 때 그냥 웃고만 있잖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렇습니까? 허허허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전략으로. 예.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공약 얼마 안 나왔는데, 이제 책사들이 많잖아요, 책사들이. 주변에 책사들. 그 책사들 이야기를 한번 보면 알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걱정이 많지. 되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사람들이 이제, 나 다주택자는 이제 사형되는 거냐, 잡혀가는 거냐,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또 중도적인 제스처를 또 보였지 않습니까? 강남 쪽에 와가지고 종부세 안 올리겠다, 제초안 해지한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믿어? 저요? 네. 전혀 안 믿습니다. 전혀 안 믿죠.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규제를 정말 안 할 수 있을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럼 지금의 상황이 중요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사람은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가 아니고 지지자들이겠죠.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지금 현 대통령이 그만두고 나면 지금 법적으로는 2번 안 되는 거 아니야. 5년 뒤에 끝나잖아. 네. 무사하면 5년 안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5년 뒤에 끝나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다. 그리고 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 대통령 의지랑은 크게 상관없는 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거잖아. 한 번만 하겠죠?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2번은 되겠나? 설마 안 되지. 아니 그냥 연임으로 투표 없이. 당대표도 2번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연임으로 그냥 투표도 없이? 바꾸면 되죠. 헌법도 바꾸고. 가만 있어봐. 그게 언제야? 전두환 때 아니야, 그게? 전두환 때까지 그렇게 했잖아. 그게 안 될까? 저는 그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좀 많이 같아. 민주당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건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률이 규제를 하는 거지. 근본 원인은 그거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집값이 안 오르겠냐, 오르겠냐 이 이야기인 거지. 규제를 할까요, 말까요 이야기는 집값이 앞으로 오르고시오, 안 오르고시오 이런 이야기잖아.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치. 근데 지금은 서울 중에서도 강남만 오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지체 높으신 분들 집이 많잖아, 재산권. 그치.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일단 묶어는 놨는데, 이제 지금 문제가 계속 톡방에서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2달 전에는 반포 신고가 얘기하고, 1달 전에는 잠실 신고가 이야기하고, 지금은 목동 이야기 하다가, 광진, 성동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슬슬 동대문 이야기도 나오고, 서대문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야. 슬슬. 무슨 느낌이 안 듭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확산될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와인잔. 그래. 확산이 이제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가 될 거고, 하반기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10억대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집값이 자꾸 올라.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봐라.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이 들쑤시는데 지지자들 관심 없잖아. 관심 있겠어? 이러고 있겠지. 관심 있겠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 이제 관료들이 욕심 많은 관료들이 이제 달려들겠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벌써 다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제 조정 지역을 제일 먼저 지정할 거다. 토지 허가 토호제는 지정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래서 어디가부터 되겠냐? 송동구, 광진구, 뭐 그다음에 양천구 지역에서는 목동, 뭐 그다음에 강동, 뭐 동자 이런 데부터 지정하겠지. 그리고 과천 지정할 거고 그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다 이야기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올라야 규제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다주택자. 그래서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선이요. 무주택이랑 2주택까지는 선이요. 그 이상은 악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악마화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다주택자 때리는 게 맞겠냐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지. 다주택자들이 지금 뭐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막 개투리 해갖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톡방에서 막 어디 사세요? 갭 3,000이에요. 이거 톡방으로 500만 원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입금해 알려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지금. 네. 저 집 하나 살라 그러는데요. 연끌하려 그러는데요. 이런 분위기잖아. 그래서 이제 쉽게 다주택자들을 때려가지고 나올 게 없어. 너무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그치? 그러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뭐 세금을 많이 올린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세금을 많이 올리고 뭐 결국에는 뭐냐면 1주택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고가 1주택들 똘똘한 채가 뜨고 있는데 그럼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이야기는 매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개, 3개 있는 애들은 여전히 나쁜 애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취득세는 안 풀어줄 것 같고. 그러면 종부세를 올릴 거냐. 근데 종부세를 어디부터 올려야 되는 거야? 6억 원 기준이 뭐고 12억 원 기준이 뭐고 9억 원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지.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12억까지는 많이 완화해 줬으니까 종부세를. 네.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올라갈 거다라는 것도 미리 이야기했고 그것도 한 25억, 25억까지는 올라가겠죠. 왜냐면 양지마을이 지금 20억 정도 하니까 25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고가주택도 올라가고 기준도 올라가고 하면서 일부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규제는 여전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서민들 규제는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그 생각이에요.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도 선거 전에 했지 않습니까? 다 했죠. 세금 본인 입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부동산이 많잖아 여기는. 공급으로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뭐 얘기 나오는 게 사기 신도시도 얘기 나왔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신도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제껴요? 그냥 제끼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신도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한 20년 뒤를 위해서 20년 뒤에 공급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치하는 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청사진. 왜 이제 그 노무현이라고 하셨죠. 그 대통령이 지정했던 게 2기 신도시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중에 검단 신도시라고 아직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로열파크 이런 데 아직도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또 이게 또 노무현의 아들 친구인가? 있잖아. 그분이잖아. 문제적 사람. 문제적 사람. 그분이 시정을 했죠. 빵 장관님도 계시고, 현미 빵도 안 했던 그분도 계시고. 근데 3기 신도시 지금 입주했어요. 2025년에 입주한다고 그러거든요. 입주했어요. 분양도 못했어요. 분양도. 그러니까 이게 4기 신도시는 그럼 뭐 언제 될 것 같아요? 이번 정권이 아니고 이 다음 정권에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음 정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임기 내에는 쉽지 않아. 임기 말렵에나 좀 공급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사업시행 인간하거나 관리처분 인간한 거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러려고 그러면 제초안을 풀어줘야 되잖아. 정비사업, 네. 제초안을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별로 없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제초안을 해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쳐봐. 자, 이제 그런데 강남은 이제 공급이 가만히 놔둬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노원이라든지 뭐 그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A급진 아닌 지역들도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데는 제초안이면 치명적이지, 치명적. 그럼 어떡할 거야? 그 길을 안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구청장들도 있었는데 파란색 구청장도 있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 그런 데를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내 생각인데
그런 데는 용적률을 되게 많이 올려줘야 돼. 그래야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용적률 많이 올려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대신에 반대급부로 뭘 달라 그래? 내놔라 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공임대 그래. 그래서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는 방법은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그냥 B급지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도 용적률 많이 올려주고 부동산은 용적률 올려주는 건 전문이잖아. 옛날에 어디 식품 여기 자연녹지를 뭘로 올려줬다 그랬지? 4단계? 4단계인가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그 용적률 올려주는 것도 잘하잖아요. 잘해. 주특기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부동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이명박 다음으로 이게 그 이명박은 삽질 건설이었고 여기는 이제 주택이 어떻게 하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종상향. 종상향. 전문가죠. 종상향, 4단계 종상향. 어지러져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규제를 풀어가지고 풀지 않을까. 근데 제초안은 지지자들의 성향상 10배 건들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제초안에 대해서 누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지? 아는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안 푸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뭐 부담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자기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는 데만 뭐 제초안 안 한다든가. 특히 선도지구 중에서도 제일 빠른데 이런데.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법을. 그럴 수는 있겠네. 그 총통인데 안 되겠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괜찮은데? 크게 봐야 되나? 대품화를 사야 되나? 대품화. 예.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주택이나 2주택이라면 크게 걱정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다주택이죠. 어쩔 수 없이 나 같은 다주택자들이지. 그거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더 쫄았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적폐, 집값 올리는 새끼들, 뭐 이런 거, 너희들 때문에 집이 올라 이런 거 여전하잖아. 전세 대출을 없애야 다주택자가 다 죽어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프레임이 또 확장돼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라는 단어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내란 세력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 있고 내란 세력 이렇게 5개의 혐의로 12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말씀하신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란도 확정은 안 됐지만 죄죠, 그건 죄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다주택은 범죄로 취급해야 된다. 소병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범죄자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말이 됨? 아니 그러니까 집이 오르는 게 개인이 집을 사서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적으로 K의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식해요. 그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람 잘못하면 계엄할지도 몰라. 이 정도면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이 정도면. 아니 국가가 공급을 해서 집이 오르는 거지. 개인이 집 공급을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자본주의가 장착이 안 돼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0.1mg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근데 이걸 지지를 받았다는 게 박수치고 댓글 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게 49%나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이 그러겠네. 뭐 40, 50대가 어차피 계속 다 지지해주니까. 나도 50대긴 한데 좀 그렇네 50대가. 이 프레임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하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리 모 씨로 바뀌고 나니까 왜 실명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 왜? 그냥 자유잖아. 진곤이 형도 그러던데. 나 자유.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나 자유 있다고 자유. 나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자유. 다들 이름을 안 부르시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쫄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엔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방 거를 물 들어오면 다 팔고 나올 거다.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팔고 나올 거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죠. 1주택은 못 건드리니까 안전빵이잖아요. 그죠? 이제 고가 1주택은 조금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예, 그렇다. 그리고 이제 중급지 정도의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 지분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한 메리트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성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재개발 이런 것도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빌라업자들이 이제 그 빌라업자들의 큰 장이 한번 서겠죠 또. 벌써부터 빌라 이거 괜찮아요 이런 문의가 많은 걸 보니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야, 생명력이 와 진짜 대단해. 잘 버티셨네. 아니 뭐 집이 뭐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압구정에도 집 있고 뭐 어디도 집 있고 막 다 부자들이야, 그렇지? 돈이 되니까 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큰 장이 이제 재개발 초기 재개발해갖고 큰 장이 또 한번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주택이 많은 상태에서 그 초기 재개발 빌라 같은 걸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5년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뭐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묶어놓으려고. 그렇지. 공시가격도 낮고 이러니까 아주 극초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10개 하면 한두 개 정도 돼가지고 2억짜리가 10억 되고 이런 데도 많은데 그거는 10개 중에 2개가 2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보잘것 없는 거잖아, 사실. 그치? 10개 중에 2개 되는데, 뭐 2억에서 8억 됐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그냥 좋은 거, 재개발, 재건축도 좋은 거 하나.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된다.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빌라 같은 거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예상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 그래서 집값이 내리지 않는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왜? 집은 대통령이 가격이 올리고, 뭐라 그랬지? 아까 총통? 그 사람이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다. 그거 봐라. 문재인 때도 맞지 않냐. 문제가 많았지만. 어쨌든 많았지 않냐. 마지막에 그 최장수 국토부 장관님께서 한마디 하고 하셨잖아요. 빵이라면 좋겠어. 밤새 만들겠다고. 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수급하고 금리 아닙니까? 금리를 정부에서 바꿀 수 없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금리의 방향은 이미 한국은행장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 한국은행은 그 경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는 거지. 합리적인 그 중립 금리를 찾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건데, 그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중립 금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지, 그 금리 상황에 맞추는 사람들이지 금리를 조정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사실 우리가 근데 2.2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경기가 그러니까 2.5로 낮추는 거고, 경기가 그러니까 2.5로 올리는 거라 이거지. 그렇다 보면은 이 금리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럼 금리는 근데 몇 번 내려가겠어요? 이 경기. 그런데 금리의 방향을 찾는 사람이 집값 때문에 금리의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실기하고 있다. 실기 한국은행이. 이 뭔 짓이에요? 대치동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치? 나 방송 못하겠다. 여기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이제 OECD에서 1등 했잖아. 또 뒤에서 1등. 와, 마이너스 0.2% 성장률.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꼴등을 한 거지. 충격적이야. 그게 왜 그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갔는데 금리를 버티고 있어. 집값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 초과상관 나태온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안 와닿고 그냥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거죠. 금리가 이제 미리 내려갔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빨리 내려가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학교 거리가 10분인데 15분 전에 일어나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미리. 근데 뭐 8분 전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아니지. 뛰면 안 되지. 졸라 뛰어야지. 그치. 막 달려가야지. 평소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내려가는 거는 확정적인 사실이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고 그걸 안 싸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그치.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안 내린다고 경기가 금리가 안 내리니까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큰 흐름은 금리고 한국은행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지. 어디가 특정한지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수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200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수급 이야기는. 서울의 수급은 1980년 이후로 가장 적은 단계로 들어간다. 2026, 7, 8년까지 최소한 3년 동안은 40년 만에 최저다. 금리도 계속 떨어진다. 그럼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 2023년부터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시청자 100명 놓고. 100명 놓고. 그래서 내가 오늘 톡방에서도 얘기했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한 100번쯤 더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유튜브에다 박제해서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가서 보시라고. 재미없지만 한번 보시라고. 그쵸? 뒤에 실거래 지수 올라가는 거 맞춰가지고 다 이야기해. 실거래 지수까지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 놨거든. 야,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나라님도 그걸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집을 막 10개, 20개, 30개 막 사. 능력 되면 사.
근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1주택을 해야 된다. 일단 먼저 포지션을 1가구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좋은 데다가 지금 좀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 보면 몰라?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돼. 몰라? 동대문 서대문 내가 동대문 서대문 오르다면 그다음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중당구하고 노원구 갈 거 아니에요. 노원구는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노원구 신축은 작년 초에 갭 2억이었는데 이제 갭 4억 5억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2억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5억으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말하면 3억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신축은 벌써 갔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좋은 준신축이 가겠지. 이게 어디가 가겠어? 뻔한 거 아니야. 그죠? 노원구에는 신축이 104마을이 얼마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노원구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생각보다 그 규모나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정말 적거든. 적기 때문에 바람이 불 수 있는 데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정해져 있어. 한두 군데밖에 없어. 될 만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 재건축은. 없고, 나머지는 다 소형 위주로 돼 있고, 실제로 용적률이 낮아 보이지만 소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재건축이 안 돼요. 아니, 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내면 돼. 12평 갖고 있던 사람이 13평 받으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누가 그렇게 12평 갖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24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집 사이즈를 2배로 가져가야 되는데 돼지 지분은 작고 그럼 일반 분양이 더 안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13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안 하면 이제 24평이 될 수 있어. 땅이 24평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그 24평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일반 분양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내가 내 돈 내산해야 되는 거지. 7, 8억 내면 되지. 그래서 상계주공 원한지가 그 분담금이 5억 이야기 나왔던 게 그 이야기 때문이고 그걸 누가 해. 집이 5억인데 분담금 5억을 어떻게 내냐고.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 옆에가 14억이니까 내 분담금 5억 내면 4억을 먹을 수 있거든. 내 집이 5억인데 5억 주고 사서 분담금 5억 내면 10억 주고 사는 거잖아. 내 집이 14억이야. 근데 그 5억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환경은 되어 있는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는 충분히 높은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2평 있던 사람이 24평 자기 땅에 24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냥 24평을 안 받고 12평을 받으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누가 재건축해갖고 12평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 돼요. 많이 진짜 이빠이 올려주면 돼요. 그거를 오세훈이 202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작업을. 그 허용 용적률이었잖아요. 뭐 20%를 공짜로 주네. 뭐 공시가격이 낮으면 뭐 좀 추가로 더 주네. 하고 미미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미삼, 한계동이나 이런 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갖고 온 통계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느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아파트가 많은데 소형 위주로 돼 있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지. 신축 말고. 신축은 이미 다 올랐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아 기름 뉴타운 이런 데 보면은 센터피스라든지 이런 게 호가가 15억 넘게 나와요. 이제. 그치? 그 산동네가 옛날에 중계동은 팽팽한 데 졌고 그치? 그 이유에 뭐가 있어? 신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재개발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저는 센터피스가 15억 중반의 호가가 나오는 걸 깜짝 놀란 게 거기 센터피스 있는 데가 좋지 나쁜 데는 아닌데 장이나 동대문하고 비교해서 거기가 더 비싸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장이나 동대문이 지금 14억이란 말이야. 34평 기준으로. 거기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장이랑 동대문의 입주 물량이 많아. 그게 끝나! 올해. 그게 끝나. 그러면 장이나 동대문이 그 센터피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바람이 불 거야. 동대문에 바람이 불 거고 성북구에 바람이 불 거고 그게 노원구로 일부 퍼질 거고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 동북 쪽으로 가면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다. 서북 쪽은 이제 연신내 쪽을 보면 되는데 연신내 쪽은 대조 1구역이 84를 일반 분양 안 했지만 84 기준으로 보면 평당가로 보면은 15억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센터피스 가격으로 분양한 거죠. 센터피스 호가로 분양한 거죠. 대부분 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오래된 동네잖아요. 길도 반듯하진 않고. 근데 대조 1구역이 그 가격에 됐고 그게 이제 분양이 되고 나니까 그 옆에 불강 5구역 같은 경우에 매물이 싹 다 들어가고 호가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주변이 엄청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15억에 분양했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욕은 많이 하겠지. 여기 동네가 무슨 15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가 15억을 했고, 정당 계약을 해봐야겠지만 팔린다고 보면 그 주변도 이제 15억에 다른 데도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강 5구역이 많이 지금 팔면 바보지. 사면 좋은 거고. 그렇게 된 거고, 불강 5구역 말고도 가련 1구역마저도 저 끝에 있긴 하지만 크기도 이제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서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겠지. 지금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 밑으로 보면 정산 5구역 뭐 이런 데도 관리처 분양가 나고 수색은 이미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수색에 교회가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그 정리돼 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엄청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고 네. 그 전에는 서쪽은 DMC, 서대문, 뭐 이렇게 서대문, 은평, DMC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서대문에도 있고 은평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 DMC부터 대단지고 신축인 것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영등포는 이미 뭐 신길 뉴타운 가격 많이 올라간 거 다 아실 거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다 강남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서 강남 무세, 서울 무세 막 욕 먹으면서 그 이야기만 했던 이유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오르는 동안에 다른 데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크기만 그래요? 평촌은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평촌도. 많이 올랐고 과천은 뭘 더 이야기를 해. 할 이야기도 없지, 그지? 이제서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된 거지. 그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슈르가 원래 제일 처음에 엔트리 단계잖아. 거기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대내 만에 또 이제 이주 단지가 없네, 물 건너 갔네 하지만 대품하니까 될 것, 그지? 대품하니까 대통령을 보면 단지 양지 발언곳 이런데 진행이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선도지구 지정 뭐 이슈 있고 막 이러면서 되네 안 되네 뭐 어떤 뭐 부동산 전문가님께서는 투자자들이 거기 많이 들고 있어갖고 선도지구 지정 안 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도 책임도 안 지고 뭐 그러고 있잖아. 근데 거기도 많이 올랐다는 거지. 9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2024년 초만 해도. 근데 지금 9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찾아봐. 없어. 그 하려고 그러면 저기 뒤쪽으로 가야 돼. 산 밑으로 가야 돼. 뭐 무슨 마을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쪽 말고 서수정, 서현순의 정자역 근처에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데 양지마을, 시범단지, 뭐 이렇게 상농, 구성 이런 데에는 원래부터 그 분당에서도 A급이라고 보면 그 다음 블록, 효자촌, 샛별, 그 다음에 푸른마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 그 안에 그까지 딱 해가지고 9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혼특 뭐 신생아 특례론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사라고 내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거기도 많이 올랐어.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거 없어. 안 많이 안 한 1, 2억밖에 안 올랐어요. 고덕의 외곽에도 많이 올랐어. 고덕 외곽에도 무슨 뭐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많거든요. 어디 가나 센트럴 프로지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갭 2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었어. 지금 많이 올랐지. 어쨌든 호가는 더 많이 올랐고. 그래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자,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급은 이제 앞으로도 올해가 그래도 좀 수급이 있는 거예요. 올 초에는 뭐 입주했어요? 올 초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했잖아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이랑 동대문에서 입주 많이 했잖아. 그리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광명에서도 2만 세대가 줄줄이 입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권역으로 묶어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적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 끝나. 광명은 경기도로 잡히니까 서울 물량에 빠지긴 하지만 광명까지 경기도 생활권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절망적으로 작아. 절망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집이 안 오르면 전세가 오르겠죠. 그죠? 전세가 오르겠죠.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던 애들 다 좀 나와봐라. 아니,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 안 오르더라도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가 왜 오르는 거야? 전세는 왜 오르냐고. 전세라는 공간이 일정한데 계속 돈을 부어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공급이 많았으면 그 들어오는 돈의 양만큼 전세라는 공간이 넓어지면 수익이 안 차오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데 이게 커지지 않는데 계속 유동성을 때려 박으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전세라는 공간이. 그럼 또 오르면 또 전세 없앤다고 그러겠지. 오르면 없애고, 뭐, 이렇게. 물세면 없애고. 이러다가 다 없어지겠어. 저세는 위험한 세. 저세는 위험한 세. 전세 없애. 전세. 그 영상이 좀 빨랐지. 저세는 위험한 세다. 이렇게 전세. 월세. 다 가. 월세로. 그치. 전세가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임차인도 전세를 선호했던 거고 예전에는 다주택이 전세 끼고 사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전세였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하는 거죠. 시장에 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뭐 불법이 아닌 이상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그걸 없애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참새가 나쁜 새, 저새는 나쁜 새야. 추겠더니 어떻게 됐어? 왜 그걸 생각을 못해? 분명히 뭔가 그 생태계, 주택시장의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둘 다 싫었어. 임대인도 싫고 임차인도 싫었어. 그러면
매우 빠르게 없어졌겠지.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지. 그렇지. 근데 전세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전세가 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세가 가격은 여러분 상대적인 거잖아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아니 내가 집은 떨어질 것 같아. 맨날 유튜브 보니까 집이 폭락한데 30% 떨어지고 야, 이 언제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다 그러고 자꾸 떨어진대. 그 봤어.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면 바보잖아. 집값은 정상화 되려고 그러면 이제 강남도 5억 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60억이지만 내가 싹 다 살게. 혹시 그런 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새로 살아야 돼. 그러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월세로 살면 200이고 전세로 살면 한 달 이자가 150이야. 그럼 뭘 해요, 여러분? 아니 머리가 있잖아. 머리. 나 머리 있어. 그리고 아니 머리는 벽에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50만 원 싼 전세를 하겠지.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그걸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그 전월세 전환율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세 대출 금리보다 높아요, 대부분. 그 높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는 이야기예요. 월세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가 대출 받아서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전세 사기도 나는 뭐 피해자분들한테는 참 안 된 이야기지만 이렇게 뭐 그냥 전세 사기는 대부분에 발생했던 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했고 아파트에서는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서울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5억 한다는 거지. 근데 30% 빠졌잖아. 그러면 아직도 20%의 버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줄 수 있었다는 거고, 임차인들은 또 그런 거 이제 디폴트 나는 거 되게 싫어하죠. 한국 사람은 디폴트 나면은 이제 큰일 나는 줄 알잖아.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집을 막 내놓으니까 집값이 급락했던 거잖아. 그게 망고쌤의 급락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전세발 급락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에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사기라는 거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일반적인 주택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처럼 완전 휩쓸었죠, 이슈를. 휩쓸어가지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생각하는 거지. 사실 진짜 되게 신기하게 그지? 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세도 없애자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주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게 먹잇감이 된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말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싼 전세보다는 비싼 월세에서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문제가 되면 다 없애. 무조건 없애. 반지하도 물 차니까 없애. 전세도 나쁜 새야. 그래서 저세는 나쁜 새야. 막 없애. 그치? 와, 좋아했더니 월세네. 그게 월세네. 이자는 150이었는데 월세로 들어간 게 250이네. 야, 행복하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월세만 있다 그러면 월세 아니면 매매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면 집을 사게 돼. 집이 너무 오르면 다시 월세 사게 돼. 뭐 이렇게 이게 선진 금융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다. 선진 금융. 그래서 주거비의 40% 주거비로 40%씩 딱 내고 시작하는 거죠. 아, 멋지다. 선진 금융. 미개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그리고 선진금융, 생활비의 40%를 월세로 내는 선진금융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나쁜 거고 외국에 사는 건 다 좋은 거고 아직도 그거 4대 사상이지. 4대 사상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제 꽤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적으로는 정치만 개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도예요. 우리가 선도 대부분. 선도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선도.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없애. 안타깝다. 전세 되게 좋아. 그렇지? 우리 스탠다드하게 살아요. 모두가 공평하게 딱 적당하게 한 200만, 150, 100만 원 정도 되는 월세에 다 살면 좋잖아요. 다 아이들 키우고 다 섞여가지고 12평. 모두가 행복하게. 소셜 믹스. 그러니까. 나도 한강뷰. 한강변에다가 40평짜리 집을 하나 지으면 한 명밖에 못 보니까 20평짜리로 딱 져가지고 쪼개서. 두 개 져가지고 두 가구가 하면 얼마나 좋아. 딱 좋잖아. 그렇지. 예. 내 나라 한강뷰. 그렇지.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한 게 공공임대를 하는데 고품질의 공공임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고품질의 공공임대. 타워팰리스급. 그렇지. 그 한강뷰가 보이는 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런 거고. 네. 토지 임대부주택 같은 걸 하겠다라는 거죠. 토지는 국가인데 집만 네가 토지는 빌려줄 테니까 집만 네가 사서 반값인 거죠. 반값. 이걸 이명박이 때 한 거잖아요. 이명박 때. 네. 이명박 때 한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맞나 싶어. 고품질의 공공임대라는 게 이런 거지. 자, 고품질의 공공임대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10평, 12평이 아니라 34평, 40평에 한강뷰 보이고 위치 좋은데 이런데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을 고품질 임대 공공임대를 많이 지을 수 있을까 과연? 개인들이 다 땅 갖고 있는데 다 뺏어가지고 못하잖아. 이거 공공화되는 이야기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많이 뺏어가겠다는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그럼 사업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줄어들면 공급을 해야 하네요. 맞죠?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예요, 우리 자본주의. 자본주의 맞지, 우리? 맞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네, 아직까지는 세이브야. 아직까지는. 비디오 판독 좀 이따 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의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 걸 뺏으면 되죠. 근데 옛날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뺏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공공기업. 쌉 가능? 내 나라. 내 나라 니네 집. 그래서 예를 들어 강남의 한강변에 공공임대를 이제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임대를 많이 내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천만 원에 분양을 해야 5천만 원에 분양을 하면 공급이 됐어. 근데 공공임대를 더 받아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이제 8천만 원에 분양해야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값이 5천만 원일 때 공공임대를 덜 뺐으면 주택 공급이 많이 되니까 집값이 그래도 좀 더 안정되겠는데 이제는 공공임대를 더 뺏어가면 8천만 원이 될 때까지 아무도 공급을 안 하겠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 그러면 집값이 공공임대를 더 뺏어가고 그것도 소수 일부가 임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극소수.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막 세금을 막 10억씩 내나 한 달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 소수에게 자꾸 그걸 혜택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냐. 20년 살 수 있는 공공임대를 난 말이 안 되는 거지. 임대주택은 국민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팅 해주는 거지. 평생 임대 살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당장 힘드니까 여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살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평생 마음 놓고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오케이인데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소수에게 국가의 돈을 또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돈을 뺏어가지고 소수의 진짜 몇 명에게만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이거지. 이런 문제 제기를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지? 공공 임대주택을 지으면 예전에 한 채 지을 때마다 LH가 1억씩 손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 거 LH는 국가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면 국민의 세금을 왜 특정 한 명에게다 1억씩 주냐고. 그게 맞는 거야? 분야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야. 강남 로또 분양해가지고 왜 조합원들이 그동안에 40년, 50년 살면서 갖고 있던 땅에다가 일반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세대로 분양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5천만 원에 분양해갖고 평당 5천만 원씩 시세 차익을 왜 일부 현금 부자들이죠. 현금 부자들 일부에게 다 몰아주냐 이거지.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게 하면서 일부에게 왜 그 이익을 몰아주냐는 거죠. 그거 받은 사람들은 나라를 구했습니까? 자식이 많고 부모님 모시면서 오래 무주택으로 사는 게 국가에게 되게 이바지한 건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러면 로또 분양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또 분양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일반 분양을 1억에 할 수 있는데 시세의 80%에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8천만 원에 분양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은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분담금이라는 것도 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짓고 남은 땅에다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걸 일반 분양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으로 조합원들 공사비를 일부 제외하고 남은 걸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8천만 원, 7천만 원에 분양하라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1억에 분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일반 분양을 뭐 7천만 원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합은 이제 언제 사업을 할 수 있고 언제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1억 2천이 돼야지.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그 조합의 이익을 일부 몇 명에게 과도하게 몰아주면서 집값 안정 효과도 없으면서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 앞단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합원들의 그거에만 초점을 좀 맞춰갖고 아마 그렇게 상한제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치인들 뭐 다 그런 거지. 집값은 잡으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아니 그 집값을 잡았어. 집이 싸면 공급이 안 되겠지.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이 오르겠지. 근데 집은 공급은 안 하게 하면서 집값은 안 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솔로몬도 못하는 그런 지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국민들은 완전히 진짜 호구를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니 대통령 응원하다 끝나지만 당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 진짜 뭐가 이익이 되는지 잘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개혁신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 또. 갑자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 순진해? 너무 순진하다 그러면 요즘에 하락론자들 얘기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죠. 나이브. 되게 있어 보인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진해? 다 정치인도, 뭐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 당신 친구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당신 이익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나와 내 가족은 나를 위해 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당신하고 당신 가족의 행복을 지키면 된다고. 남들한테 큰 기대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준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집값을 되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세가 앞으로 바뀔 것 같냐 이런 이야기예요.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야.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막 뭐 천민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내가 다 가지고 너네는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잘 생각해봐. 솔직히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의 양식이 생기지? 배가 고픈데?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게 다 못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랑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그 유일한 나라일 수도 있지. 되게 못 살던 나라에서, 그지? 어쨌든 뭔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자꾸 옆으로 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정치인들이 당신들한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 안 그래?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 배 아파서 그런 거잖아. 많은 그치? 문제가 해결이 되죠.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이상 아주 많은 부분에서 돈이 많고 부유함으로써 행복이 온다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맨날 유행 다니는 거? 돈이 있어야 유행하는 거지. 맛있는 거 먹는 거? 돈이 있어야 맛있는 걸 먹지.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맨날 자기는 앞에 청렴결백하고 돈 투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국회의원 한 달에 몇 억씩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 소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싸워 막 이렇게 선동하고 항상 그렇지만 선동 당한 사람이 제일 잘못한 거지. 선동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를 가져.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치인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현타 온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서울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정치인들도 행정가들도 대통령도 신경 쓰지도 않는데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나지만 다시 머리를 차갑게 냉정하게 보면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서울의 공급이 계속 없어지고 앞에서는 투기꾼을 잡느니 집값을 잡느니 이런 소리 하지만 계속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서울에다가 진실이 다 나와버렸네. 화가 나와서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머리가 차가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나웃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거 막 한다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다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사람들은 사진 찍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뭐 안 내도 될 세금을 뺏어가는 건 기분이 되게 나쁜데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고 이러면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존경받아야. 그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금으로 1,000만 원 내면 되게 나쁜 사람이고 내가 그 기부로 100만 원 내면 와 박수 받는 세상이야.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많이 삿대를 야 쟤는 뭐 투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 뭐 많이 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막상 보면은 국가에 이바지는 누가 많이 했어? 그렇죠. 양도세 얼마 냈다 그러면은 그렇지. 어이 저 불로소득 그치 뭐 불로소득 맨날 그 얘기 하잖아. 많이 벌었으니까 내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내야지. 90%를 때렸어야죠. 세금을요. 맞아요. 그죠? 10%는 뭐 10%도 가져가지 왜 집을 가져가지 왜 90%만 가져가? 그럴 거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다 그 일도 뭐 누군가가 전부 다 일만 하면 전부 다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 내 그동안에 일을 하니 열심히 했으니까 자본이 쌓이는 거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 65세 이상만 자본으로 돌리고 그 이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유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런 거 아니야? 다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생태계에서 필요가 있다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딴 거 없다. 너무 믿지 말고 당신이 이제 뭘 해야 될지 생각해봐라. 주택 시장에서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거니까 서울에 집을 사면 맞다. 길게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건 이제 GTX 한다는 이야기는 삽질을 많이 하겠다는 이거 돈을 많이 뿌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얼마죠? 25만 원도 뿌리고 이것도 뿌리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잖아요. 돈은 뿌리고 집값은 안 올라가고 참 좋죠.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 이게 돼? 이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어떤 카페에서 그 남자하고 젊은 남녀가 있는데 결혼한 부부야. 근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해. 여보 나 둘째를 갖고 싶어. 그 왜? 둘째는 귀엽잖아. 얼마나 귀여운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난 둘째를 갖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보야 첫째가 있어야지 둘째를 갖지. 첫째를 안 낳는데 둘째를 갖고 싶다 그러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집 앞뒤가 돈을 뿌리면서 집값 안 오르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말이 이해했어요? 둘째를 너무 갖고 싶은데 첫째가 없어야지. 이런 이야기. 첫째부터 나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급부터 해야 집이 안정되지. 안 그래? 요거는 경기도지사가 처음에 GTX를 주장한 거 아닙니까? GTX를 어디도 경기도끼리만 연결해요? 서울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내부로 접근하기 좋게 만드는 거잖아. 그게 일자리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확장해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신도시를 짓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뭐 타마 신도시 막 이러는데 그게 도쿄 외곽에 있는 곳에다가 대규모 신도시를 짓고 철도 회사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철도 회사들이 땅도 사고 자기들이 철도로 나가지고 이제 도쿄를 자꾸 확장하는 거야. 그런 개념이거든. 그걸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거니까 신도시를 지으면 어차피 신도시 지으면 거기서 자급하는 게 아니잖아. 자족 도시가 아니잖아. 대부분 자족 용지에다가 지산만 때려짓잖아. 그러니까 거기 지하철을 연결해가지고 계속 서울 쪽으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서울을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있어야 신도시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경기도지사인 옛날에 김문수 씨가 광역도시철도라는 걸 계획하면서 저심도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GTX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GTX를 자꾸 짓겠다는 이야기, 돈을 뿌리겠다는 이야기고 외곽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서울에 비싼 집을 살라고 집을 사므로 인해서 보수화되는 걸 막는 거죠. 인구는 줄어든다면서 계속 왜 땅을 넓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게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계속 도시를 확장하려고 그래.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서울에 집 비싼데 사람들이 많이 살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축의 시대에는 수축하니까 인구가 줄으면 수축할 거 아니야. 수축의 시대에는 도시를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계속 서울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층이 굳어지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강남 살면서 서민은 GTX 타고 다니라고.
그치. 근데 서민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더라도 자기는 이제 정치로 돈을 버니까 집은 좋은 데 사죠. 용산, 송파, 강남, 서초 이게 그 투기가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는 파란색이 진하잖아요. 네. 그럼 자세히 보면 중간에 우리가 한강 육개장 이런 데는 보면 색깔이 파란색이 좀 연하잖아요. 그죠? 집값이 비싼 데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요걸 보고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어. 자, 이거를 제가 뽑아봤어요. 21대 대선 결과를 뽑아봤는데, 자, 보세요. 자, 이게 뭔 그림이냐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구별로 동그라미 그려놨는데, 이게 아파트 세대수야. 아파트 세대수. 동그라미가 큰 데가 아파트가 많은 거죠. 강남구하고 서초구, 송파가 아파트가 많은 거죠. 용산구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이제 전국, 서울 전체에 놓고 보면은 10년 차에서 20년 차 아파트만이 25개구에 다 있어. 그래서 25개구,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 5984. 평당 가격을 Y축, 세로축. 그래서 서초구와 강남은 평당 가격이 높다라는 이야기고, 요 밑에 X축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야. 이쪽으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가 낮은 거고, 이쪽으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평당 가격이 비쌀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그렇잖아요. 그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직선 라인에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이렇게 동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확하네요. 정확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돌려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20대도 해봤는데 똑같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돌려봤어. 그러면 국민의힘 득표율이랑 아파트 평당가의 상관관계는 얼마나 되냐? 챗GPT한테 물어봤어. 0.85. 0.8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높아지면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건 그냥 조금 어려운데 아파트 보급률이 높은 곳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강한 상관관계보다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데이터를 좀 더 가공해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조금 더 정밀하게. 결국 이야기가 뭐냐면 세대당 유권자 수가 많아. 그러니까 세대당 유권자 수가 많다는 게 아파트는 적고 유권자는 많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세대당 유권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파트가 적은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 빌라, 다세대 이런 게 많은 밀집 지역.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요런 빌라 다세대 밀집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도 낮을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비싸고 대단지가 많으면 지지율이 높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챗 GPT한테. 야, 그럼 국민의힘이면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소름 돋게 똑같아. 자, 보세요. 아파트 평당가하고 지지율이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있다. 그래서, 그리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지지율이 높다. 그리고 세대당 선거인 수가 적은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보급률이 높은 곳일수록 높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매우 비싼 대단지 아파트가 많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중산층 보호, 고급 주거지의 중산층 보호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야기 뭐야? 서울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는 거야. 새 아파트를 계속 밀어두면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도 통합 재건축을 해서 단지를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와, 여러분. 정확하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네. 야, 민주당은 보세요. 서민 다세대 지역이고 신혼 청년층 확보 전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 지역, 동대문, 중랑, 은평 소형 공급하고 임대 중심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저소득층이기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임대를 많이 늘리겠다고. 공공임대를 소형으로 그렇죠. 따따따따. 근데 신규 아파트를 짓는데 입주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혼부부나 우선이야, 청년 우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약할 때 신혼부부 우선 이런 거 있잖아. 신도시 지을 때 신혼부부 먼저 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 특공 같은 거. 야, 그러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지지 기반이 붕괴된 걸 방지해야 된다. 와, 대박. 어떻게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게 되고 분양 전환 임대 같은 걸 공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개발을 많이 할수록 거기 있던 사람들이 떠나니까 지지층들이 떠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지난 재개발 구역을 47%를 해제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재개발이 되더라도 원래 살던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거죠. 뭐 안 떠나게 하는 거죠.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서 임대를 주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 대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민주당은 중저가 다세대 밀집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재건축을 싫어한다. 재개발도 싫어. 그래서 그 서울시장이 민주당 쪽이 되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고 강남 쪽에 좋은 집을 못 짓게 하는 거고 소셜 믹스 그래갖고 섞여 살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강남에서 지지층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한 공급 방식은 재건축이고요. 재건축이고 민간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여기는 공공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임대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개발을 재건축을 원하잖아. 그래도 저가 아파트라고 하도 재건축을 원하잖아요. 네.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면 임대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고급 주거 제한에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지지층을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하고 사업을 가속을 해야 된다. 신통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이 항상 주도해야 되고 원주민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와요. 나 이걸 보고 너무 소름 돋았다. 결국 이 아파트 그 정책, 그러니까 주택 공급 정책이 모두 이게 여기서 지지율에서 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인들한테 속지 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해줄 거라는 이야기. 그런 나이브한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동산 이꼬르 정치네요. 정치라기보다 사람 생활의 일부인 거죠. 부동산도 일부고 정치도 일부인 거죠.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다 생각하십니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 길을 찾아야 된다. 당신하고 당신 가족의 행복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민은 가야 되는데 이민 갈 돈이 없네. 이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0억을 줘도 트럼프가 받아줄까 말까랍니다. 영어 되십니까? 영어는 번역기로 해야죠. 기훈미 초콜릿 뭐 이런 거. 그 정도 할 수 있죠. 김미원 달러.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난은 구제 못해? 25만 원 주면 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받았어. 그러면 그걸 가만히 저축을 해가지고 이 돈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그걸 불려가지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 지역 화폐로 준답니다. 지역 화폐를 주면 시장통 가서 이제 뭘 사먹어? 떡볶이 사먹고 다 사먹고 나면 돈 쓰잖아. 그럼 그 돈도 어디로 갈까 결국엔 또. 그러니까요. 나한테는 뭐만 남죠? 똥만 남죠. 똥만. 영수증만 남겠죠. 먹었으니까 영수증이랑 그것만 남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요? 또 어디론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론가 하려면 거기서 뭐가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더 가난해지는 거네. 그게 승수 효과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돈을 갚아줄 거기 때문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25만 원 지금 쓰면 우리 아이들이 30년 뒤에 100만 원으로 갚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와, 미래의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와, 대출도 안 했는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죠. 근데 25만 원을 지난 대선 때 준다고 했잖아. 민주당이 되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안 줬잖아. 근데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지, 그지? 그게 호텔 경제학 아니야? 준다고 했다가 그렇죠. 안 줬는데 경제가 막 발전했어야 되는데 발전했어? 그러니까요. 그게 호텔 경제학이잖아. 참, 호텔 경제학 좋다, 그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누가 했다고? 누가 좋은 거라고 주장했다고? 독일의 나치 당서기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당신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막 이랬는데, 이준석이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찾아봤더니, 나중에 이준석이 찾아봤더니, 독일 나치당 뭐라더라? 뭐 그 사람 이름이래. 와. 그러니까 25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안 줬는데 경제가 활발해졌냐고. 그치? 호텔 경제학이라면 이게. 준다고 했다가 취소하면 됩니다. 준다니까. 진짜인지 안 그래. 자, 이게 뭐냐면 최근 15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지도에다 표시를 해놓은 거죠. 여기 보면 매우 빨간색 있잖아요. 매우 빨간색은 0.3 이상 오른 거예요. 지난주 대비로 오른 겁니다. 지난주 대비. 그러니까 이게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0.3이 올랐으면 많이 올란 거다. 그래서 0.3이 52주간 오르면 0.3 곱하기 5 해갖고 15% 정도 오른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0.3이면 52주 동안 오르면, 지난주 대비 0.3이 52주 동안 오르면 15% 오른 거다. 이게 복리예요. 복리죠, 복리. 거기에 계속 붙는 거죠. 그리고 1 플러스 0.3의 n승이잖아. 52승이잖아요. n승이 되는 거죠. n승이잖아요. 이게 2승이, n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랬는데, 자, 처음에 강남 이야기, 2달 전에 제가 그랬죠. 강남 신고가 이야기만 했다. 강남 신고가 이야기만 했고, 어디가 올라요? 노도강, 중랑구. 그렇죠. 어디가 올라요? 또 강남, 그러다가 이제, 이때 그 토지거래 허가 풀었잖아. 완전 강남에서부터 주변까지 다 퍼졌잖아요. 그죠? 요 3월 17일. 네. 와, 대박이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갑자기 소호제 또 재지정하고 이러면서 살짝 죽었다가 어때요? 이제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4월 말부터 그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옛날처럼 강남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이 같이 오르잖아요. 이제 다 같이. 근데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2달 전에는 강남 신고가 이야기만 했지 않냐. 그지?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잠실 신고가 이야기 하지 않았냐. 잠실. 그리고 지금은 마포 신고가 이야기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요즘에 동대문, 서대문, 더 외곽의 신고가 얘기는 좀 들리지 않냐. 그래서 어디가 올라왔어요? 우리 집은 안 올라왔어요. 노도강, 금강구도 지금 이제 색깔이 어때요?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불 들어왔잖아요,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도를 보면 상승이 확산된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진짜로. 이게,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정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5월 26일자 자료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거 밖으로 못 나가나.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집에 오면서 오늘 여기 후랭이 오면서 돌렸지. 예. 돌렸어. 자료? 6월 2일자 선거날 서울 한번 볼까요? 선거날. 자, 선거날 볼게요. 와, 진짜. 이거 아니 노도강 봐봐, 노도강. 지금 다 들어온 거죠, 불이? 다 들어온 거지. 다 들어온 거죠. 이거 봐. 이 빨간색 너무 빨간. 0.5에 0.5 지금 0.5. 0.5면 0.5에 N 52승. 52승. 야, 이게 노도강 금강까지 다 오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노원이 바빴다 이런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 노원이 바빴다. 노원이 바빴다. 아니, 노원이 바빴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노원의 부동산 소장님한테 소장님 노원이 바빴다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에? 그래요? 어디 가요? 막 이러고 있던데. 어디에서 자기가 좀 찾아보시더니 특정 아파트 몇 군데가 거래가 좀 되긴 했다고 하시더라고. 구로 금천도. 구로. 드디어 간다. 가나 구로 금천. 해피 인베스터님 계시죠? 네, 구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게 거래량도 한번 보여줘요? 네. 3월 달에 9,7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뭐냐면 이게 2월 달에 6,200건. 5월에 폭망했는데 뭐냐. 근데 4월 달 거래량이 뭐냐면 5,300건 정도. 우리 예상대로 5,000건 정도 끝났잖아. 그러니까 3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근데 우리 최근 5년 평균이 3,800 여기거든. 그러니까 진짜 5년 평균보다 훨씬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5월인데 5월이 지금 벌써 5,800건이야. 5월은 되게 조용히 강하게 올라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중반에 기울기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반에 그죠? 기울기 확 올라갔죠. 그러니까 5월 초순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거. 5월 말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된 것 같아. 선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이 그랬어. 선거 직전에 이제 민주당이 되면 오른다 그래갖고 막 엄청 많이 갔다 그랬거든. 학습 효과가 있는 거지. 이 믿음을 깨진 않겠지. 응? 아무튼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이제 이게 5,000건, 5,800건이니까 6,000, 7,000까지는 가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강남 3구 거래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안 믿어. 강남 3구 거래 엄청 많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보세요. 일자별 거래량 볼게요. 서울이 거래량이 이런데요. 강남, 그 다음에 서초,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용산. 보세요. 이 이후에 거래가 없어. 지금. 전멸했다고, 전멸. 한 달 동안 전멸했다가 요즘에 거래가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거래가 평소 거래량의 3분의 1토막이 뭐야? 4분의 1토막 났다는 거야. 이게 지금 4개국 합친 거죠? 4개국으로 합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묶어놨구나. 지금 현재 강남 3구가 거래량이 확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건을 돌파해서 7,000건까지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어디가 거래되는 거냐? 선생님, 그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준비했지. 기다려봐. 그래서 3, 4, 5월 달을 봤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래프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3월에 서울 전체 거래량에서 강남구가 차지하는 비중. 8.4%. 근데 4월이 되면서 토지 거래화하니까 몇 프로 떨어졌어요? 1.9%로 떨어졌어요. 8.4에서 1.9. 비중이 확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4.5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5월 달에 조금 늘어난 거 보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서초구, 송파구도 봐봐. 훅 줄어들었죠. 네. 송파구는 9.3%에서 줄어들고, 그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개판 났는데 서초구 봐봐. 없잖아. 그죠? 네. 4월에 좀 회복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나머지 거래량을 누가 다 가져요? 구로. 4월, 5월 폭발. 그죠? 그 다음에 강서, 관악도 조금 5월에 좀 주춤하게 늘었고,
자, 여기 성북, 영등포, 그다음에 은평도 조금 늘어나겠고, 노원구 폭발했죠. 여러분, 제가 방금 불렀던 이름이 A급지입니까? 심지어 마용성도 아니에요. 그래. 이제 내가 그래서 B하고 C 사이가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거래량 비중이 확 늘어나고, 실제로, 그래서 집값이 오르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바닥을 찍을 때는 저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터져요. 그죠? 그래서 매물이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팔리던 게 팔리고 막 이러는 거죠.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 집 내놓은 지 3달 됐는데 처음으로 전화가 오고 며칠 전에 나갔어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오른다고 생각 안 해. 얼른 팔고 넘어가야지 생각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급지는 올라가고 우리 집을 팔아도 못 넘어가는 상태인데 우리 집이 자꾸 거래가 되면서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차피 팔아도 못 가니까 그냥 안 팔고 매물을 걷어들이겠지.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 그 다음 단계는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거래량,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다가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집이 막 내놓으면 전하고 그러잖아요. 새 팀이 오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팔아요? 안 팔지.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신고가를 찍어요. 점상한가. 네. 탁 이렇게. 그치. 지금 점상한가가 어디라는 얘기야? 강남이라는 얘기잖아. 강남은 지금 나오면 신고가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의 메커니즘이에요. 급락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성동, 광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랑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A급지가 아니라 성동구에서 B급지 이런 데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까 말한 이름 불렀던 그런 곳은 뭐냐면 저가 거래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어디가 또 오르겠습니까? 이제 하반기에 무슨 이야기하고 노원에 무슨 단지가 어땠다더라. 뭐 불광 5구역이 P 얼마에 그랬댔다더라. 어디 분양했는데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다더라. 서울은 아이파크 프리미엄이 지금 벌써 1억이 넘었다더라. 광명 마피다 없어졌다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겠지.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근두근? 옛날에는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유튜브 보고 있으면 오늘 강남 신고가 그래 원베일리 70억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 막 이런 느낌으로 뭐 강 건너 물구경 강남이니까 강 건너 물구경 이랬는데 그러다가 점점 나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동대문구 아파트가 올랐대요. 예? 신고가래요. 예? 그럼 우리 옆집이 신고가가 나왔대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뭐 해야 되죠? 따릉이를 타고 돌아야죠. 부동산을 그죠? 그럼 이제 연끌족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거품이다 아니다 끝없는 논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론자들 조회수는 이제 매니아층의 조회수만 빠는 걸로 하고 점점 이제 후랭이 TV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적폐들이 줄줄이 나오기 하면 새로운 적폐 발굴에 열을 올리는 후랭이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망고잼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약간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고 이제 약간 내가 뭐라 그랬노? 막 이러면서 다니겠죠. 까불까불하면서 했지? 내가 뭐라 카대? 막 이러면서 다니겠죠. 그럼 받아 적으려고 그때는 받아 적고 있겠지. 옛날에는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받아 적으려고 그러겠죠 이제. 그다음 어디요? 그래서 마우스가 오래 멈췄어요. 그러면서 거기 사고 막 마우스 이렇게 하는데 마우스가 거기 멈춰있던데요. 그게 하라는 거잖아요. 힘들어 주셨어요. 지역 얘기 나오면 시청자 수 쭉 빠지고 다 전화한다고. 네. 맞아. 그러는 거죠. 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 이런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어. 부동산에. 많잖아요. 다 전문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입 전문가가 있고 실행의 전문가가 있다. 입 전문가는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말이라는 게 있어갖고 경제 데이터라든 매크로든지 뭐지 데이터가 엄청 볼 게 많잖아. 그치? 그런 걸 보면서 막 분석을 막 하고 이러잖아.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어. 그거 있어? 부동산이 막 되게 막 깊이 있는 뭐 데이터 같은 걸 막 보여주고 스스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주식과 비교하면 뭐 택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책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당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나는 처음에 10년 전에 부동산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너무 데이터가 진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를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청주 있잖아. 청주. 내가 보고 온 단지가 사이트에 안 나와. 아니 분명히 보고 왔는데 전라도 광주로 갔다 왔는데 전라도 광주는 네이버 부동산에 광주 단지 내가 보고 온 단지 막 500세대 이상 되는 것도 안 나와. 그래서 광주는 무슨 교차로 같은 데서 봐야 되고 포항 가면 뭐 디디하우스 이런 데서 봐야 되고 막 그랬어. 네이버보다. 그럼 지금은 네이버가 이제 전국을 평정하고 국가에서도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이제 많아지고 정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아까 보여준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동산도 이제
많이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도 뭐 여전히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좀 고급지게 그래프를 봐가면서, 그림을 봐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은 내가 말이야, 해봤는데 말이야, 에이, 내 뜨내기들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막 집은 싸야 맞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막 어디가 오른다고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망상이지, 망상. 나는 뭐 이렇게 나는 뭐 2, 3년밖에 안 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 나도 오래 했어. 근데 나는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 왜? 그때가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죠, 망상. 그죠? 근데, 맞아. 큰 흐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시기와 지역인 거잖아요. 그죠? 두루뭉술한 구름 잡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갭이 차올라야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자극해서 올라간다. 라는 어떤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그치. 그게 내가 키포인트, 지난 장하고 이번 장의 키포인트인데, 방금 말씀하신 전세가 차올라야 매매가 오른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세가 차오르는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렸었다니까요, 그때. 지금도 있어요. 보여줘봐요. 이게 뭐냐면, 자, 전세가 올라서 매매 틈밑까지 올라오면 매매를 밀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도 2013, 11년, 10년대, 그러니까 초반에는 매진갭이 되게 작았고, 강서구 이런 데 가면 3천만 원짜리도 많았고, 뭐 5천만 원 살 수 있는 곳도 되게 많았고, 강남도 갭 1억이었어요. 2018년까지.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집이 내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공급도 없었어요. 건설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왜 그랬냐? 사람들이 매매 필수제인데, 주택은 필수제 아니야? 근데 전부 다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권이 있잖아. 뭔 선택권이 있어? 임대라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전세를 살았던 거죠. 전세. 그래서 전세 가격이 미친 전세라고 했죠. 박근혜 때 미친 전세.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이 그때 80억이었나?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대출받아 전세 들어간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전세가 1억 하는 게 한 번 2년 지나고 나면 막 2억 하고 이러는 거야. 어디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끼리 그때 어디서 1억을 만드냐 2년 만에. 말도 안 된다. 연봉이 5천인데 한 번도 안 쓰고 어떻게 사냐. 그래서 불만이 폭발했어요. 왜? 아무도 안 사니까 전세를 선택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랬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 가격이 붙으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왔어. 그때.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장려했어. 전세 공급이 늘어나야 전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대출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도 만들어주고 세금 혜택도 많이 줬죠. 그러면서 집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갭 투자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전에는 전세 끼고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고 집을 막 사고 차익을 막 보니까 배 아프다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한 거지. 아, 전세 살면 안 되겠는데? 매매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 거지. 그 상황을 재현해보면 이런 거죠. 아니, 자기야, 이번에는 집을 사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건설사 당황하고,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고, 지금 이상한 아줌마가 대통령 돼갖고, 나라가 개판인데, 무슨 집을 사냐고, 세계 경제 안 봤어? 근데 자기야, 내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전세가 2억 8천인데, 매매가 3억이래.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남편이 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경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런데 2년이 지났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기야, 이제는 집 사야 되지 않겠어? 남편이 또 세계 경제가 또 저거 정치가 또 그러는데 자기야, 작년에 2년 전에 자기가 전세가 2억 8천인데 매매가 3억인데 한 3억 되지 않겠냐고 했잖아. 근데 안 산다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 전세가 3억 2천이고 매매가 3억 5천이야. 그래서 이제 집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실수에 달라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택이 전세를 선택하는 영향. 이 주택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임대 쪽에서 돈이 이제 매매 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투자에 대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쪽은 마이너스 1, 전세 쪽은 전세는 마이너스 1 수요가, 매매는 플러스 1 되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왜? 전세 사는 것보다 매매가 훨씬 이익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밀어 올린다. 이런 개념이 그 투자자들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했던 거죠. 그게 바이블이었어요. 그래서 갭 붙은 거 사면 된다. 다 그랬어요. 갭 붙은 거 리스트 쫙 그냥 블로그에다가 막 100개씩 올려주면 전화 걸어 사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올랐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신념이 돼버린 거지. 처음엔 생각이 행동을 해보니까 신념이 되고 신앙이 돼버렸어. 갭 투자. 만약 얼마나 많이 나왔어. 근데 이번 장은 좀 다르다는 거지. 이번 장은 그래서 그 올라간 다음에 금융위기가 항상 와야지 집을 잡았거든. 정권이 잡는 게 아니고, 그지가 잡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 딱 오고 나서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젊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이 달라졌어. 집을 사면 오르는구나. 전세 사는 것보다 길게 보면은 집값 많이 떨어져서 사놓으면 집이 되는구나. 그래서 전세가율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전세보다 집이 더 빨리 올랐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전세 매매 갭이 안 붙었는데 어떻게 집이 올라가지? 이게 말이 돼? 그렇죠. 그지? 말이 돼?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거품이다. 전세가 더 올라야지 집이 오른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상은 계속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전세를 안 살고 매매로 다 대출받아 사고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다 돌아가서 투자자들이 돌아가서 갭투자 하지도 않아.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냥 전세 사느니 집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세를 안 들어오고 대출받아서 그냥 사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매정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는 천천히 오르는데 매매가 더 빨리 올라버리는 거죠. 그죠? 투자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 정해져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 주택이라는 공간 안에서 매매로 가느냐 임대로 가느냐인데 옛날에 임대로 많이 갔다가 매매로 온 거고 이건 바로 임대로 안 가고 바로 매매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방은 약간 달라요. 근데 저도 지방은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갭 투자 다해가 재미 보다가 막 지방에 캡 붙은 걸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갭이 붙은 거는 이게 진짜로 사기 싫은 거야. 임대만 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갭 투자자들 들어가고 가격을 조금 올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사야 되거든? 안 사는 거야. 갭이 붙었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지,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막 이러면서 계속 서울에 중심부만 선호를 받으니까 중심부만 먼저 오른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전세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많이 알아버린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상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임대로 갔다가 다시 매매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매매로 돈이 주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유동성이 매매로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 현상은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길.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오르고 있으니까. 네, 오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옆으로 퍼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잖아. 그래서 지난장하고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똑같진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진 않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내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정도 느낌이면 수도권 외곽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겠죠. 분위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는데 서울을 반으로 그 경기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면 경기도의 서쪽에 인천이 붙어 있잖아요. 자, 보면 딱 4등분을 해보면 동남권, 그죠? 동남권 4분면을 딱 나누면 동남권에서 시작해가지고 동남권에서 온기가 점점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동심원을 그리면서 커지는데 확산은 맞는데 지역마다 이제 상승의 속도하고 시간이 시차가 많이 크겠지. 동남권은 상승률도 더 많고 시간도 빠를 거고 서쪽으로 갈수록 상승률도 작고 시간도 느리겠죠. 그 차이인 거죠. 동심원을 그래서 똑같은 동심원이 아니라 원의 중심이 동남권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지는 그런 원일 거다. 이런 이야기야. 재미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똑같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데 이게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중심이 이렇게 태풍이 경로처럼 동남쪽으로 태풍이 경로하면서 태풍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는 뻔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 말 바꿔가면서 도대체 몇 번째 하고 있는 거냐. 서울 역세권 빌라도 오를까요? 자, 이제 지역별로 네. 상승이 확산되는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상품별로 상승이 확산되는 걸 이야기하면 상품 간의 위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역세권의 빌라면 처음에는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가 오르고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구축이 오르고 이제 외곽의 신축이 오르고 외곽의 구축이 오르고 그리고 C급지의 신축 구축까지 아파트까지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이 역세권 빌라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올라요? 지산하고 오피가 오르겠죠. 지산이 오르겠죠. 지산. 근데 역세권 빌라를 사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황금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팔 수가 있냐. 이걸 거기에 영원히 거주하시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거주하려고 사시는 게 아니고 거기 잠깐 사시다가 이사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 가시려고. 또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팔고 넘어갈 수 있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역세권 빌라를 물어보시는 이유가 누군가가 그 역세권 빌라를 사놓으면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거라면 또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너무 말도 잘하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 화면 우측 상단에 상담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추천을 받으신 거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역세권의 빌라를 사는 거는 역세권에 있으니까 뭐 출퇴근하기 좋고 그다음에 살기 좋으니까 산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쌓이실 거다. 그래서 오래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있다가 이사 가시기 위해서 사신다고 하면 전세가 낫지 않나? 미리 딴 걸 사놓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산다는 거는 한 가지를 보고 사는 거죠. 이게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재개발이 샀을 때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빌라파리 이야기만 듣지 말고 왼쪽 상단의 전화번호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거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재개발이 되려 그러면 제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후도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동네에. 그렇죠.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 송파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여기 송파 아래 밑에. 아래 송파 여기 되냐? 아래 삼전동 되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되고 나면 재개발 또는 모아타운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 매매호 그 전세 4억에 맞춰 드릴 테니까 1억만 있으면 돼요. 사놓으시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재건축이 되면 엘스가 지금 평당 1억 하니까 평당 1억 간다. 방송 듣는 것 같은데? 그치? 좋지? 그래서 지금 1억만 있으면 1억으로 지금 몇 배를 튀기는 겁니까? 한 30배 튀기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쿵탁쿵탁쿵탁쿵탁 1억으로 30억이 된다고? 쿵탁쿵탁쿵탁쿵탁 두근두근 하잖아. 네. 근데 그래서 신축 빌라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지구 지정이 돼야 되는데 노후도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모두 3분의 2 이상이 소위 말하는 썩어야 된다는 거야, 아파트가. 근데 보시면 노후도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다 신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뻘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내가 하나 사면 이 파란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축 빌라를 사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노후도를 깎아먹는, 노후도를 올리는 게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사면 어떻게 돼? 이제 영원히 이제 빌라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석청 고분역 9호선이에요. 심지어 역세권의 소형 빌라를 신축 빌라를 샀어요. 그것도 갭 1억이에요. 이게 35억이 될 거라며. 근데 노후도 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데 구역 지정 요건 자체 1번 필수 요건이 안 되는 거야. 노후도가. 그 다음에 노후도가 됐다고 쳐. 그러면 이제 선택 필수 3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접도율이라고 해갖고 3m 도로 3m가 안 되는 6m로 바꿔요. 6m가 안 되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집이 얼마나 많냐. 예를 들어 문 이야기냐면 소방 불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길이 좁은데 집이 많아야 구역 지정을 해줄 수 있어. 그게 아니면 협소, 가소필지. 집이 한 필지가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은 게 너무 많아. 호수 밀도. 그래갖고 작은 집이 다다다다닥 또 있어. 근데 여기 봐봐요. 길도 반듯해요. 접도율이 접도율은 땡이에요. 땡 탈락이고 그 필지도 다 커요.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50평에서 100평 사이로 다 분양해갖고 분양했던 거야. 길이 반듯하잖아. 되게 균일합니다. 택지지구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 사면 되냐고. 그럼 모아타운이 어떻고 가로정비가 어떻고 이런 걸로 또 하겠지. 노후도 요건 자체를 만족을 못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반려빌라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에 대해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건데 엘스 35억이라고 1억 놓고 35억 먹을 줄 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낚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빌라를 재개발을 보고 사시는 거는 되게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혹합니까? 1억 넣으면 다 된다고 하니까. 팔고 나면 끝이에요.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잖아요. 그 빌라를 판 사람은 압구정을. 그쵸. 빌라 판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죠. 압구정에 세 채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뭔 이야기 들었냐면 빌라를 물어보시는 거야. 역삼동 빌라래.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물어보셔도 어떤 분이 역삼동에 빌라 엄청 많거든. 여기 맨날 떼어먹는다. 여기. 떼어먹는데. 떼어먹는데 여기거든. 여러분, 길 반듯해 안 반듯해? 반듯합니다. 빨간 파란색 많아 안 많아? 많아요. 노후도 안 되고 길도 반듯하고 그 다음에 뭐 땅 큼직큼직하고. 네. 그럼 뭐 이게 호수 밀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돼.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여기는 대도 재건축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송파동은 재건축하고 이런 데 재건축해야 된다고. 되겠냐고. 근데 황당한 이야기는 뭐냐면 집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빌라 단독 한 칸을 사가지고 계약금만 넣어놓은 상태인데 네가 사면 그 돈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지어서 주겠다라는 거를 브리핑을 하더라는 거야. 와, 그러면 그 사람은 돈 하나도 계약금 10%도 땡겨왔겠지. 계약금도 거의 없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분양해먹고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완전 레버리지네. 그러니까 완전 좋은 데 사는구나,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완전 진짜 그거네. 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의 안 들이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파란 주택 사가지고
재건축이 될 거라면 기다리는 거죠. 산 사람은. 대박이다. 지금 안 되면 차시간 더 물려주십시오, 어머니. 와, 진짜 말 된다. 반려빌라.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이제 제가 빌라를 몰라서 빌라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만 좋아해서 아파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제가 이걸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런 이야기 또 하면 그게 또 좋은지 알고 할까봐 그런 거예요. 요런 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까? 요런 데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 보온병은 아니고, 이쪽, 어디 갔어? 하나 있는데, 여기. 엄청 물렸어, 여기. 요런데. 가가지고 사는 거야, 요런데. 요것도 2021년, 22년 이럴 때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보세요. 파란색, 어떡할 거야, 이거. 되겠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그래도 빨간색인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미사에 지산이 막 들어온 거야, 여기에. 지산이, 여기 파란색 보이죠? 남색, 여기 보면. 지산이 들어갔고,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여기 밥을 사 먹는 거 이런 데서 삼성 여기 엔지니어링 다 들어오고 회사가 많잖아. 여기서 산 건너 밥을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엄청 발달해버려서 점심 상권으로 주택지 여기밖에 없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찬성하겠어요? 안 되잖아. 그냥 빨간색만 보고 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만 보고 가도 완전 빨간색이니까 로우도 될 거 아니야. 근데 글쎄 접도율이나 이런 게 될까? 일단 그게 의문이고 그래서 지정이 안 됐겠지. 그리고 상권이 너무 발달해버려가지고 또 누가 동의하겠어요? 장사 잘 되는데 주인들이. 그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후도 된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후도만 보지 말고 아까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인이 조금 공부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감이 안 오면은 한남 뉴타운 지도로 이걸로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재개발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고객님들을 위해서 또 후레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남 뉴타운을 한번 보죠. 이런 게 지구지정이 되는 거야. 벌써 해가 차나. 어지럽다. 그리고 뭐 길에 봐봐. 이런 데 막 길에 붙어 있는 게 보면 이런 데 4m 도로에 6m로 바뀌었는데 이런 게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야. 그렇죠. 파란 게 없잖아요. 파란 게 하나도 없잖아. 파란 게 없잖아요.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재개발 구역이 되는 거죠. 2000년 초반에 지정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짜글짜글하죠. 짜글짜글하다. 물론 여기도 구역 지정을 미리 해놔가지고 신축이 안 되니까 더 빨갛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된다. 재개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나 보네요. 재개발 많이 물어보시죠. 저는 지금도 초보는 입주권을 하라고 합니다. 입주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확실한 걸 해라. 그리고 이제 상승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거다. 그런 얘기 하죠.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열심히 하셔다녀야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경북 상주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경북 상주. 초기 재개발 찾아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네가 찾았어요.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하게. 그런 거 2, 3천으로 서울 재개발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알고 계시면 그분한테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조금 알려졌고 망고쌤이라는 사람이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후랭이니 같이 좀 반듯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 뭔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나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제안. 제안을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서 만든 것처럼 해서 치고 나옵시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만 받은 게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 돈 된다면서. 군대에 가면은 하나 한글이라고 있는데 하나 한글로 만든 문서, 공무원 문서 있잖아. 한글로 만든 거 문서 있잖아. 그런 거 비슷하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다 꽂아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 망했어, 다. 싹 다 망해, 싹 다. 그런 사람들 어디 많이 해먹었냐? 또 옛날엔 또 있잖아. 여기가 이제 9월 4동 3동. 만수르빌이라고 있어요. 먼저 만수르빌이 떴거든요. 만수르빌 알아요? 만수야. 그 만수동 있잖아. 만수. 오랜만에. 거기가 만수르빌이라고. 여저 어디 만수르빌 뭐 이런 거. 여기 뻘겋잖아요. 여기 뻘겋잖아. 여기 된다고. 된다고. 그래서 진짜? 얼마나 해먹었어. 자기야 이거 있잖아 5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대. 그러면서 우리 가스 300개 할까? 그럼 부동산에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다 빨간색이잖아. 맞습니다. 근데 길이 어때요? 반듯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노후도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안 하고 이게 만수동을 먼저 했어요. 이런 데를. 근데 여기 뻘겋잖아. 여기 봐봐. 여기를 먼저 해먹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팔아먹고 있는데 2022년을 맞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부동산에서 붙었고요. 그게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실래요? 만수동 재개발 그래갖고 다 있잖아요. 여기 막 가칭 몇 구역 해갖고 다 그래가지고 다 팔았다니까요. 그놈의 가칭. 가칭이 그. 곧 될 것처럼. 여기 나온 부동산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네. 연관 검색어까지 뜨네.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있잖아. 지금도 팔아먹고 있거든 여기는. 봐봐. 여기 다 칭해갖고. 길이 이렇게 반듯한데 여기는 더 크게 그림을 그렸네. 와 대박이다. 더 크게 그렸네. 누가 그린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요. 이거 얼마나 잘 그려놨어요. 봐봐. 딱 이렇게 존치될 거 예상해하고 가로 다 빼고 장사가 잘 되거든. 다 빼고 일단 A, B, C, D 이게 여기 윗 삼정동 A, B 아래 삼정동 A, B, C 하고 팔아먹고 지금도 이걸 또 하고 있어. 남은 거를 역삼동 재개발도 쳐봐. 있다니까. 아니 근데 왜 다 그림이 제각각이에요? 화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공통점이 있어.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약간 공통점이 있잖아. 그치? 이거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치? 비슷하게 그려. 왜 정해진 게 없으니까. 진짜 웃긴다. 비슷하게만 그리면 팔면 되잖아. 팔고 끝나는 거야. 지금 그때 샀던 사람은 지금 다 어디에 갔냐고. 역삼동도 다 있다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역삼동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런 거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지구 지정된 것도 많고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뭐 구역 지정 요건 다 돼 있는 것도 많죠. 그런 걸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은데 그런 거는 의외로 또 사람들이 안 땡기거든. 왜냐하면 그 동네에 좀 낙후되어 있는 동네거나 또 아니면 가보면은 막 이렇거든. 근데 이런 데 가보면 반듯하거든. 빌라라도 이런 데는 살 수는 있겠다. 안 되면 계속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설명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30억짜리 40억짜리가 있어야 설명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이런 데 비싼 동네 이런 데 낚이거나 아니면 아예 싼 동네 막 1000, 2000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낚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초반에는 비싼 동네에 좀 낚이고 나중에는 싼 동네에 낚이는 거죠. 계속 낚이는 거죠. 이렇게 빨리고 저렇게 빨리고. 여기 이제 열심히 벌어서 여기다 한번 빨리고 그래서 다시는 부동산에 그래서 열심히 벌라고 엔비디아는 여기다가 한번 빨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자꾸 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화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런 거죠. 그 잘 모르면 우리 주택에 살아봤잖아. 집에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딱 봐도 좋은 곳을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지.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데를 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좋은 건지. 맨날 또 하는 얘기도 해볼까? 빌라 얘기 끝도 없는데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 땅값 오르잖아요. 서울에 땅을 한 평 사놓으시는 거예요. 대지집은? 5억으로 지금 몇 평을 5평을 사놓으시는 5평. 강남에 땅 한 평이 얼마인지 알아요? 1억이에요. 1억. 1억 5천 2억씩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막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5억으로 샀는데 지금 땅값만 해도 10억은 넘어요. 그래서 강남에 서울에 땅 한 평 사놓으시는 거죠. 얼마나 말이 좋아. 땅을 사모으세요. 얘 영원한 레파토리야, 이게. 그들의 레파토리. 서울의 땅을 사모으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땅을 사모으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제가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데도 있겠죠. 있는데, 초보자들은 낚이기 쉬우니까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2천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다 본인 돈이면 다 본인한테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아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그냥 작은 돈으로 크게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사기꾼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맨날 항상 그렇게 좋은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오는 거야? 그거 생각해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좋은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그렇게 좋은 거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주냐고. 그리고 역사가 있잖아. 아마 한 40, 50대 되신 분들은 그런 취직하고 나서 엄마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경기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사보겠냐고 2천이면 된다 그래갖고 한 구자만 하라면서 와가지고 가방 들고 와가지고 맨날 설명해서 산 사람도 있을 거고 2000년 중반에는 빌라 사놓으면 돈 된다 그래갖고 뭣도 모르고 엄마가 내 이름으로 빌라 사놓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명의가 없으니까 딸 명의로 산 거야.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주지 않게 생겼으니까 대출은 받아놨고 그러니까 이제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딱 준 거지. 그래서 들고 있던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봐. 왜 그렇게 좋은 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집으로 찾아왔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누가 봐도 괜찮은 거를 사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지. 당장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생은 긴데 그치 찰나의 순간 아니야.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재수 없으면. 그럼 몇 년 남았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릴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국토부 장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국토부 장관도 중요하고
그 우리 빵 장관님 덕에 또 많이 웃고 그쵸. 울고 그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기에 또 최장수 그것도 하시고, 그치? 업적도 많으시잖아요. 통계도 그렇죠. 통계도 마사지도 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지금 102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내가 세봤거든. 그 기간 동안에 통계가 몇 번 나오지? 한 140번 나왔는데 102번밖에 안 했어요. 마사지. 그래서 이제 누구가 중요한데 이제 뉴스에는 뭐 김세영, 맹성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누가 될지 뭐 그래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통계를 다 보여줬는데. 예, 보여줬잖아. 어떤 일을 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의 자산이에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총 자산은 58억 9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공직자 세금 신고한 거라서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겁니다. 이건 실제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2021년인가 20년에 신고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50억이고요. 건물이 40억이고 토지가 8억 이 정도 돼 있대요.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충남동의 아파트 2020년에 18억 공시가격 18억이게 지금 한 4, 50억 돼 있겠죠. 그렇죠. 예, 공시가격으로 지금 하니까 여러분 공직자는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예, 공시가격. 자, 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8억. 아, 그분 아닙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분당 아파트라는 건 아파트 8억. 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돼 있겠어? 8억이니까. 지금 한 15. 따블론 돼 있겠죠? 15. 예, 지금 훨씬 더 많아요. 한 100억 가까이 되겠. 토지도 갖고 있어. 토지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정명의도 뭐 9필지나 있대요. 상가 및 기타 건물도 있고, 그리고 가족법인인 리엠 파트너스라고 비상장도 보유하고 있고, 법인명의 상가도 갖고 있어요. 법인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법인으로는 주택을 안 갖고 있네요. 똑똑합니다. 그렇죠. 리엠 파트너스니까 성이 리 씨겠네요. 네. 이분이 이한주라는 분인데 민주연구원장이고 이 사람이 이번에 뭐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정책실장 같은 자리에 올라갔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이분이 이제 정책 옛날에 그 누구냐? 김수현 씨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브레인. 그렇죠. 민주를 연구하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20년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로 가려다가 이게 낙마한 게 이것 때문에 낙마했거든요. 왜인지 알아요? 왜? 집이 두 채잖아요. 집이 두 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마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좀 약간 우호적이지 않을까? 안 팔았을 거 아니야, 아직.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 그러면, 이번 장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 똑같이. 그렇지. 2주택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청담동 아파트면 되게 비쌀 텐데. 그렇죠. 정담 하나, 분당 하나. 그치. 요 정도까지는 그치. 봐준다. 2주택까지는 괜찮다. 그럼 공시가격 한 30억? 두 개 합쳐가지고. 그 정도 약간 내야지. 그치? 이러겠지.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요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임명. 예. 그래서 요거 보세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살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말고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 될 거다. 어떻게 한다고? 이분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자, 법인으로는 주택을 소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이런 거다. 돈이 진짜 많으면 다 이렇게 사모펀드 같은 거 비슷한 걸 하나씩 하나 봐. 그치? 누가 또 생각나네요?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쵸. 하나 봐. 다 부자들의 탱크트리라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집은 하나나 두 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토지나 건물로 한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은 다주택이면 9억부터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중과세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지나 상가는 기준 시가로 80억이 넘어야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택은 9억인데. 그렇죠. 그 이야기 뭐야? 토지나 상가는 많이 갖고 기준 시가니까 실제 시가는 2배, 3배 되겠죠. 토지나 상가는 많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야, 건물 갖고 있는 사람 3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고요. 2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이게 민주적인 거죠. 이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시 상가는 법인으로 담으세요. 법인은 상가 담으시고 집보다는 상가나 토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야 80억이 100억이 넘어가도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 12억짜리 사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종부세를. 여러분이 더 부자예요. 상가나 건물 갖고 사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너무 집 많이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상가나 토지를 가져라.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걸 연구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지지난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집이냐, 직이냐. 그렇죠. 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이냐, 직이냐. 죽이는 게 아니고 직이냐,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던진 사람은 성공했고, 그렇죠. 김상곤이라고 대치동에 무슨 그분은 그 집을 팔았잖아.
25억인가 팔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다시 샀을 수도 있죠. 그만두고. 아, 궁금하네 갑자기. 화들짝. 누구 아시는 분이 채팅 좀 올려주세요. 다시 샀을 수도 있잖아. 화들짝 놀래갖고 압구정동 갔을 수도 있죠. 야, 25억인가 팔아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아마 83 아니고 대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0억이 뭐야? 그치. 와.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그렇다더라.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딱 2개까지만. 2개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주택. 돈이 너무 생기면 이제 건물하고 상가, 토지 이런 걸 가지셔야 된다. 그분들의 이거다. 건물 100억짜리보다 집 12억짜리 갖고 있는 게 더 나쁜 짓이다. 종부세 내야 된다.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은 심하게 불균형을 일으키는 거고요. 상가나 토지는 불균형을 일으키는 게 아니죠. 아니, 지대론을 이야기하면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집 밑에 있는 땅만 계속 세금을 올리는 거야? 이런 땅은 왜 안 올리는 거야? 땅이 훨씬 큰데. 더 큰데. 상가도 훨씬 비싼데. 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고 있네, 진짜. 나라를 조지고 있어요. 뭘 조져? 헨리 조지. 진짜. 이게 민주적인 거죠. 민주 연구하는 거죠. 민주를 연구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근데 진짜 돈 많다. 재테크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시가격으로 58억이니까. 지금 100억 자산가입니다. 100억 넘었었겠지. 네. 이런 거죠. 되게 잘한다. 헨리 조지는 그 사람이 주택 밑에 있는 땅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왜 주택만 이렇게 갈구는 거야? 많이 잘못했지, 우리가. 주택이 뭐라고? 그러니까 필수제인데, 그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집을 사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임대를 공급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걸 보니까 또 열받더라고. 또 우주랑 접선한 것처럼 하늘에 대고 욕하고 있고 막 혼자서 이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참 세상이 충격이 크다. 아시겠죠? 민주연구. 예,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적인 투자. 그렇지, 민주적인 투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토지나 상가를 가져라. 집 밑에 있는 땅은 매우 나쁜 거고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매우 좋은 거다. 이런 거죠. 부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은. 주택 밑에 있는 땅은 부의 불균형을 일으킨다라고 헨리 조지가 말하지는 않았죠. 나라를 조지는 건지 연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라. 일단 무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인데 수도권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라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반드시 후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가능하면 집을 구하실 때 동남권 위주로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동남권 위주로. 그래서 서쪽보다는 동쪽, 북쪽보다는 남쪽을 먼저 보시는 것이 더 폭이나 상승의 시간이 빠를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집을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실 때 항상 팔고 뭘 살 건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파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팔고 사는데도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파는 이유는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집을 몇 달 내놨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안 오다가 최근에 누가 살라 그러는데 이게 파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줘. 안 파는 게 맞는데 파시는 이유가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시는 거면 장기적으로는 파시는 게 더, 팔고 빨리 사시는 게 더 이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집은 하나 있는데 추가로도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 그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갈아타면 하나가 오르는 것보다 2개를 동시에 돌리는 게 더 돈이 되잖아요. 그런 일시적 1가구 2주택 테크트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근데 이게 애기 있고 공부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게 많이 힘들다 그러면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공부시키기 좋은데 그런 집을 하나 사놓고 이걸 안 판다는 생각으로 추가적으로 뭔가를 이제 일반 세율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0개보다는 1개, 1개보다는 2개가 훨씬 나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이 있어요. 정리 안 되는, 대책 없는 다주택자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제 버텨야 된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이상한 밀키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왜 돈 된다고 이상한 거 일 벌리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잘 버티시는 게 남는 거다. 지나고 나면은 세금보다 집이 더 많이 올라 있더라. 그래서 버티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버틸 건지를 플랜을 짜셔야 되고, 갖고 있는 못난이들 중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 잘 안 올 것 같은 데는. 그렇게 본다. 세금을 올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세금 당연히 올리겠죠.
세금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는 가격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는 미개한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세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네.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어떤 뭐 댓글에 이런 거 있더라. 미국 뭐 어디처럼 뭐 이렇게 보유세를 2%로 때리면 집값이 싸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유세를 2% 때리는데 거기는 자기가 집을 샀을 때 기준으로 2% 하는 거죠. 내가 살 때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세금이 얼마 나올지도 알고 있고, 근데 앞으로 가격 오르는 거는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 때 가격으로 계속 2%를 때리는 거고, 세율은 높은데 실제로 담세는 낮은 거야. 내는 세율은 낮은 거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데, 내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인가 50년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 기준으로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집이 오르는 거는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집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냐. 조세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내년에 세금이 50만 원 나올 거니까 250만 원으로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300만 원은 내년에 50만 원이 나올지, 이놈이 되면 300만 원 내놓으라고, 이놈이 내놓으면 깎아준다고 그러고, 어디다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예측 불가능하잖아. 그래도 되는 이게 국가가 행하는 폭력이죠, 폭력.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하는 건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맞잖아. 마음대로 못하게 하잖아. 그치? 합법적인 폭력이죠. 내가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을 내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잖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조세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율은 안 올리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퇴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소득이 없어질 건데,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야, 세금 내라고. 그렇다고 이 집을 팔고 갈 수도 없고, 집을 팔려고 그러면 누가 반대해요? 자식이 반대해요, 자식이. 팔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세금 올라갈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미개한 게 아니라 이게 미개한 거죠.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여기 또 예상 댓글, 망고쌤을 국회 안 간다. 나는 국회 갈 수가 없다. 안 가고, 그다음에 가면 이거 다 털린다. 다 틀린다. 다 나온다. 다 나온다. 큰일 난다. 영어까지 털린다. 나는 그냥 조용히 후랭이 TV하고 망고쌤 TV 할 거니까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새로운 정부의 어떤 스탠스, 뭐 규제를 안 하겠다, 공급 위주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전에 했었지만은 진짜로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정부의 스탠스.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거 제가 자꾸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인지 알더라. 그리고 규제는 결국에는 그 집값 상승률이 규제를 불러오는 거니까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 앞으로 규제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공급을 늘리겠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해 줄 거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까 통계 봤잖아요. 통계를 보여준 게 중하급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진짜 작정하고 열심히 할까? 그럼 저기 지지가 떨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제 지자체장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재개발 재건축은 중앙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하거든요.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마음을 보고 선도지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크기는 하겠지. 대통령은 싫어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거기 지자체장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고, 이제 중청 재건축은 옛날에는 아파트 갖고 있으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재건축이니까 이제 파란 쪽에서 많이 싫어했는데, 이제 자기 지지층도 이제 중산층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 그러는 건 그 지역구에서 안 논할 수는 없지. 그쵸? 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된 거라든지 노후 계획 도출을 하는 데들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제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장하고 국회의원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장이 중요하다. 같은 법이었는데 왜 박원순 때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는데 부산하고 대구는 많이 해갖고 이 난리가 지금 물량 터져갖고 이 난리냐 생각해보면, 오세훈이 더 중요한 거고 김동연이 더 중요한 건데, 이제 1년 임기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재선을 해야 되고, 재선을 하고 또 4년을 하고 나면 딱 다음 대통령 선거거든.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보통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임대주택 비율도 몇 프로로 해라라고 하지 않고 5%에서 20% 사이에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하라라고 보통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제일 낮게 하거나 제일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마 목숨 걸고 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에서 계속 이슈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임대주택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 가고 있다. 그렇지. 그래서 갈 길 가고 있고, 그 속도와 세기를 이제 규제로 약간씩 조절하겠지만, 결국엔 답은 정해졌다. 규제와 금리. 네, 규제와 금리도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규제로 이제 속도와 세기를 조금 조절하겠고, 돈의 흐름을 좀 조절하겠죠. 이제 지금 이런 생각입니다. 강남 4구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광진, 성동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래 거긴 지정하고 동대문, 서대문을 올리고 원구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돈의 방향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겠죠.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다. 그래서 조회수도 아마 하반기에는 2배 이상 나올 겁니다. 실시간 채팅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언합니다. 예. 요거까지 맞추면 진짜 유튜브도 맞추는 거야. 두 자리 표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 한번 봅시다 그래. 탁자에 넣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고쌤하고 같이 특강합니다. 특강합니다. 예, 특강하고요. 망고쌤 TV 오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강의합니다. 언제 하십니까, 정규 강의는? 6월 말에 합니다. 6월 24일부터 하니까, 네. 망고쌤 TV에 들어오시면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특강도 이거는, 크기라는 거죠. 심현석 교수님의 네. 우대빵. 네. 우대빵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분야별로 딱, 저도 한 자리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진곤이 형이랑 또 우리 분양권의 대부, 분양권의 막강한 원룡이님, 네. 이렇게 또 심 교수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7월 5일날 나 망고쌤님하고 최진곤 대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고 싶으면 오세요.